예, 방금 소개받은 H2 대표이사 한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실버 불리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장주기 ESS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플로우 배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 제가 하나 이렇게 했는데 또 퀴즈 하면은 너무 또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어, 자, 클라이밋 테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성배와 같은 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있으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클라이밋 테크에서 성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옆에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빌 게이츠가 올해 선정한 올해의 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레천 바케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이제 굉장히 저명한 인류학자 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바로 이 플로우 배터리를 이용한 장주기 ESS가 현재 이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성배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두 가지 키워드는 요 장주기 ESS LDES라고 부릅니다. Long Duration Energy Storage. 그다음에 Flow Battery.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LDES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전기를 만드는 네 가지의 발전원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석탄 발전, 그다음에 LNG 가스 발전, 신재생 발전.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4대의 그 전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러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은 2021년 이제 얼마 전이죠. 2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떠들썩했었던 그 텍사스의 겨울에 정전이 갑자기 발생했던 그 사례를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 8월에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19년 만에 순환 정전 사태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쪽에 이런 이 전력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은 주 두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고요. 그다음에 풍력 발전이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텍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미국에서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그러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를 보면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제주도를 지금 특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이 매년 얼마나 많이 출력 제한을 받느냐, 이제 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제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굉장히 많은 횟수로 풍력 발전의 출력이 제한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력이 제한된다는 거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 지시를 받고서 출력을 제한하는 게 되겠는데 최근 6년간 무려 395회의 출력 제한이 제주도에서만 발생을 했었고요. 자,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가면은 태양광 발전은 상대적으로 풍력 발전 대비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출력 제한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2001년에 처음으로 한 번 출력 제한이 발생한 이후에 작년에 28회, 그다음에 올해 이제 6월 달까지만 해도 무려 51회의 출력 제한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이제 발전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만 지금 국한돼서 나오는 거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호남 지역으로까지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출력 제어가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뭐 민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한 발전소라고 하면은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로 이 개인 발전 사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데서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직관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 리니어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국내에도 심각하게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화석 연료에 해당하는 LNG 가스 발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는 게 LNG 가스 발전인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되냐면 저희가 이제 하루 동안에 밤에 12시부터 낮에 12시까지 그 하루 동안에 이제 전력의 수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력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이 많기 때문에 요 가운데 낮 시간대에 발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전력의 그 수요를 보면은 오전 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이렇게 이제 피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거는 나라라든가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왼쪽에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수요가 오히려 적은데 이 리니어블 에너지가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리니어블 에너지에 대한 출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커테일먼트라고 하고요. 앞에서 출력 제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 오전이나 오후 시간으로 가면은 다시 이제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발전량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LNG 가스 발전소가 돌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니어블 에너지가 많아져서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 여기에 점점 이렇게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LNG 가스 발전이 리니어블 에너지 발전이 많아지면서 이 피크 부분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참 이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2050년까지의 전원 믹스의 그 포캐스트를 보면은 자 이제 석탄 발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리니어블 에너지 뭐 2배 이상으로 2050년 되면은 많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천연가스는 물론 퍼센티지로는 약간 줄었는데 이 절대 양 부분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났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해 줄 수 없는 그 피크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천연가스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화석 연료가 동시에 줄어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향후에 그 전원 믹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바로 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그레천 바케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그리드라고 하는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에 LDES 특히 그 중에서 이 플로우 배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LDES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셨던 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앞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리니어블 에너지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출력 제한이 들어가는 즉 리니어블 에너지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싼 전기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전기를 요 LDES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 피크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과 오후 시간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기를 방전함으로써 LNG 가스 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필요한 전원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LDES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리니어블 에너지의 출력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즉 리니어블 에너지를 다 100%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LNG 가스 발전 대신 LDES가 발전을 함으로써 이 화석 연료인 LNG 가스 발전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LDE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면적이 저장을 해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라지 스케일의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어야만 LDE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LDES가 어떤 기술이 있느냐? 그럼 기존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느냐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양수 발전소, 즉 밤에 전기가 남았을 때 물을 쭉 끌어올렸다가 낮에 필요할 때 다시 요 물을 내려서 발전을 하는 이 양수 발전소가 기존에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매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LDES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전격 출력에서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수 발전이 다 좋은데 나쁜 게 있는 게 뭐냐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소형 양수 발전이기는 한데 이 양수 발전을 만들려면 위쪽에 있는 나무 다 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대형 양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없애고 길을 만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환경의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 발전소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환경 단체가 피켓 들고 바로 가서 이거에 대한 반대를 막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양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가용한 그 위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뭐 민원이라든가 환경의 이슈로 인해서 이 양수 발전을 추가로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동, 포천, 홍천에서 총 1.7기가의 신규 양수 발전소가 앞에서 보셨던 그 리니어블 에너지나 이렇게 막 증가되는 이슈를 막기 위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 이후에는 신규로 양수 발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양수 발전의 문제는 이 이제 하기로 시작해서 실제로 건설해서 만드는 데까지 10년에서 12년이 걸립니다. 보통 인허가 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5년에서 7년 만드는데 또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양수 발전소 말고 다른 이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를 이용한 LDES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장주기 ESS 솔루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장주기 영어로는 long duration, long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long이면은 이게 장주기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long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연속으로 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그 전격 출력에서 이게 뭐 100메가와트짜리의 100메가의 전격 출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메가와트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속으로 방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롱이냐 숏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롱 듀레이션의 에너지 저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과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코스트 즉 전체 총 수명 주기 동안에 뭐 1킬로와트 아워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비용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보통 이 산업계에서는 한 4시간에서 6시간보다 길게 방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LDES 이제 롱 듀레이션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거는 이제 SDES 이제 숏 듀레이션 에너지 스토리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에서 4시간에서 6시간보다 더 길게 가는 거. 아까 제가 양수 발전소는 보통 자기의 그 전격 출력에서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그렇게 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의미의 롱 듀레이션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왜 도대체 4시간, 6시간 왜 장주기 아까 왜 양수 발전 왜 6시간이고 왜 8시간이냐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요 보시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카이소라고 하는 이제 그쪽 전력망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카이소에서 발전기로 인정을 하기 위한 그 규정 중에 그 4아워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아워 룰. 이게 뭐냐면 카이소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발전 이 전체 그리드 전력망을 관장하는 데서 최소 4시간 이상의 연속 방전은 가능해야 요놈을 발전기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뭐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발전소라고 하는 게 4시간도 발전을 못하고 1시간, 2시간 하고 전원이 다 꺼져버린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쓸데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4시간 이상은 발전을 해야만 요놈을 이제 발전기로 인정을 하고 요놈을 가지고 자기네가 그리드를 좀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4아워 룰이 있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요 이제 저희가 커패서티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발전소의 뭐 돈과 연관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메가와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한 달에 그러면은 저 크레딧이 100%면은 100만 원을 다 줍니다. 근데 크레딧이 50%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50만 원만 줍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이 이제 그 이제 돈하고 연관된 건데 그 커패서티 크레딧이 100%에 가깝게 가게 되려면은 역사적으로 봤더니 이 요즘 4아워 룰에 따르면은 여기 지금 4시간 넘어가면 커패시티 크레딧을 100% 주는데 어, 역사적으로 보니까 거의 8시간 정도는 넘게 가야만 90점 이상의 커패시티 크레딧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4시간까지라고 우리가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정해놨는데 8시간은 최소한 이게 방전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의미 있는 발전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8시간이라는 게 이 발전 체계 시스템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부 쪽으로 가면은 그 아까 카이소라고 하는 망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미국의 가장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PJM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PJM에서는 그거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예전에 10아워 룰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냐면 10시간 이상 방전 연속 못하는 거는 나는 발전기를 인정 안 하겠다. 그런 것까지 자기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전체 전력망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10시간의 룰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대표적인 리튬 이온이나 이런 거에 업계에서 이제 10시간 너무 길다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서 최근에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옛날에는 4시, 그러니까 10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0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시간부터 82% 여기 이제 6시간 97에서 8시간이 되면은 100% 이렇게 가는 걸로 최근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LCC는 앞에 보셨던 커패시티 크레딧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8시간 이상 정도는 가줘야 이게 발전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장주기 ESS가 필요하구나.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커버하는 이게 8시간, 7시간 뭐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발전 자원은 앞에 보셨던 그 바로 LNG 가스 발전소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저 발전이라고 하는 원자력이라든가 석탄은 뭐 1년 내내 계속 돌아가고요.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LNG 가스 발전소인데 그 LNG 가스 발전소에 급전 지시, 즉 발전을 하라고 지시가 들어갔을 때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의 듀레이션 동안 발전을 하라고 지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전력망에서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8시간 뭐 그렇죠. 아까도 이제 8시간 이상 정도는 가져야만 의미가 있겠다. 즉 다시 말해서 롱 듀레이션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한 8시간 이상은 가주는 걸로 가져야만 이게 밸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8시간 이상만 의미가 있고 뭐 1시간, 2시간, 4시간 뭐 그다음에 긴 거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먹는 뭐 음식도 뭐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하고 편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LDES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8시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각각의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어떤 이
전력의 피크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요 피크를 딱 컷하기 위해서 쉐이빙하기 위해서 요 윗부분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그 듀레이션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 저런 거는 저희가 2시간짜리면은 피크를 컷할 수 있다. 이제 첨두 부하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조금 내려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어집니다. 그럼 아 여기 가려면 이제 4시간이 필요하네. 아 그럼 요거 끝나면 다시 이제 8시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커버를 하려고 하는 부하가 어떠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듀레이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즉슨 뭐냐면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시간짜리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장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밸류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밸류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시간짜리가 필요했는데 6시간짜리가 많아지면 또 다시 그게 이제 밸류가 떨어지고 해서 이제 이제 부족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밸류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4시간짜리 스토리지가 5기가와트가 있을 때는 여기에 86%의 밸류가 있었는데 10기가로 두 배로 늘어나면은 밸류가 이렇게 팍 떨어지고요. 15기가와트만큼 4시간 듀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3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에너지 저장 장치 중에 공급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리드에서의 밸류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없는 것들의 밸류가 높은 건데 지금은 LDES에 해당하는 6시간, 8시간, 10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자원은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짜리도 뭐 이게 뭐 100만 개, 200만 개 깔리면은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깔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LDES의 밸류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이 숏듀레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정도 또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DES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상대적 밸류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밸류를 전체 그리드에 어떤 그 이 뭐 성능이라든가 관리를 개선시키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숏듀레이션과 롱듀레이션의 기술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전 세계에 보면은 이 뭐 에너지 저장 장치 LDES 기술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100메가와트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 줄 수 있는 기술은 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랩 스케일, 뭐 데몬스트레이션 단계 이런 것들 빼고 실제로 저희가 커머셜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시간 이하의 단주기성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뭐 PC에 다 들어가 있는 똑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4시간에서 12시간을 요 스위트 스팟으로 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이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에서도 이제 바나듐이라고 하는 물질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12시간보다 더 길어진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이제 벌크 에너지 스토리지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수소 쪽이 에너지 12시간 이상의 LDES로서는 좀 적합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뭐 LDES 얘기를 하고 하면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책적으로 많이 이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렇게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저기 요 그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면은 LDES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해지는 거 아니냐, 괜찮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의 양이 많아지는 게 LDES가 요 그리드에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뭔가를 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리뉴어블 에너지가 아주 많았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디맨드가 있다고 했고요. 요 이제 빨간색으로 된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발전되는 양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저장하는 LDES에 저장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발전되는 거 대비해서 초과되는 요 부분, 여기 튀어나온 부분, 요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LDES에 가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리니어블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리니어블 에너지에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부분 저장하는 거죠. 이 부분들. 예,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면은 자, 요 똑같은 양의 발전량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여기 보니까 여기 요때는 원자력 발전에서 디맨드보다 초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기를 저희가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리니어블 에너지에서만 저장을 하는데 이쪽에는 원자력 발전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밤에 전기 남는 거 저장했다가 낮에 갖다 쓴다. 이게 이제 뭐 에너지 저장체 그런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그 이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밤에 남는 전기 이제 밤에 남는 전기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LDES 다 비쌉니다. 이게 뭐 싸가지고 경제성 나오면은 뭐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이미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LDES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그다음에 리니어블 에너지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DES가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가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기를 싸게 저장했다가 전기를 비싸게 파는 거 마치 금융권에서 돈을 싸게 조달해서 돈을 비싸게 파는 그런 거랑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연료비에 해당하는 그 전기의 가격이 쌀수록 LDES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전기를 어떻게 싸게 조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전기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싸기 때문에 오히려 LDES가 이 전체 그리드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편안한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는 오히려 LDES 관점에서는 훨씬 낫고 그게 이제 뭐 탄소 중립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LDES가 아까 맨 앞에 서두에서 여기 성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성배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를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급속하게 LDES를 보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뭐 미국이 항상 이런 데에서는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은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무려 4기가와트 아워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은 8시간 듀레이션입니다. 500 곱하기 8 하면은 4000이니까요. 8시간의 듀레이션을 갖는 세계 최초의 장주기 ESS 입찰 사업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500메가와트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석탄 발전소 한 기가 보통 500메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석탄 화력 발전소 또는 제법 규모가 큰 LNG 가스 발전소 한 곳을 통째로 이렇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업이 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에서도 500메가의 장주기 ESS 사업이 2020년에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뉴욕주의 그 롱 아일랜드 그 섬에 무려 10시간에 해당하는 630메가와트 아워의 ESS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주기 ES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싸거나 경제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은 뭐 저절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니까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가격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2021년에 그 주정부에서 1기가와트를 캘리포니아에서 무조건 머스트로 해라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한국 돈으로 한 5천억에 해당하는 이런 그 주정부의 지원금도 함께 발표를 해서 저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8시간 이상의 장주기 ESS만을 필수적으로 저 1기가와트를 구현하기 위해 쓰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저기에는 리튬이온과 같은 단주기성의 배터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주기 ESS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만만치 않은 데가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는 땅이 굉장히 넓고요. 땅이 넓다 보니까 땅이 넓고 리니어블에 대한 자원이 풍부하고요.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리니어블 에너지를 이렇게 놓고 싶은데 리니어블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륜발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롱 듀레이션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주도 바로 올해 지금 5월 달에 호주에 있는 NSW주, 여기 지금 NSW주가 호주에 여기 있습니다. 시드니가 포함되어 있는 요 NSW주, 호주에서 가장 큰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2기가와트의 장주기 ESS에 대한 상업적인 입찰을 2023년 올해 5월에 발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불과 2년 전, 3년 전 이때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정책성으로 이 팔러시에 따라서 이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LDS 용량 일단 이번에 나온 거는 550메가의 4.4 기가와트. 아까 그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보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듀레이션 여기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왜 8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5월 22일 날 입찰이 나와서 이제 2기가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기가와트면은 저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한 1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전력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처음으로 장주기 ESS, 롱 듀레이션 ESS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발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20.85기가와트를 2036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9에서 45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새로운 신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이만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이 새로운 에너지 신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2년 전에 발표가 됐었던 그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만 해도 장주기 ESS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0차에 가서 장주기 ESS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9차에서 10차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11차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와 숫자들이 이제 담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85기가를 그러면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보시면은 2023년에서 2036년까지 누적 20.85기가와트를 설치를 하겠다고 돼 있고요. 근데 20.85기가면 얼마만큼이냐고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기 용량 다 합치면은 한 13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130. 그러면 20기가와트면은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 한 20개 정도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때까지 누적 20.85.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3년간 160메가와트. 그다음에 2027년에서 30년까지 3.1기가와트를 누적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10차 전력 수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해당하는 뭐 이제 제주도의 뭐 시범 사업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올해 2024년에 설치가 되려면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년, 6년에서 요때 65, 45, 그다음에 50메가와트를 제주도에 1차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리니어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출력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장주기의 ESS를 지금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낮 시간 동안에 태양광 발전을 끄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전기를 고스란히 저장을 했다가 뭐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방전을 하거나 그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LDES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LDES 중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바나디움 플로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리드라고 하는 책에서 성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플로우 배터리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 플로우 배터리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머추어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나듐은 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나듐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바나듐이라는 이름은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미의 여신 바나디스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바나듐이 이 산화가 이게 얼마나 이제 산화가 되어 있는 요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약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좀 희석을 하기는 했는데,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녹색, 뭐 보라색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끔 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바나듐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 바나디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악소데이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요 액체 요게 뭐냐면 물에 바나듐이 약간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듐의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량의 상태를 요 실제로 요 액체 전의 액의 색깔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신기한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 이제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랑 저희가 특징을 몇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리튬 배터리에는 저희가 보통 4대 배터리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극재, 여기 좀 보면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에 멤브레인 전해핵 해가지고 네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전극에 전기가 저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의 저장 용량인 파워와 에너지, 킬로와트와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되는 것이 모두 거의 이 전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시면은 무슨 양극재를 뭐 만들었다, 뭐 음극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양극재나 음극재가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용량이나 성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킬로와트 파워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킬로와트 아워 에너지는 연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통이 달려 있고요. 요 통 안에 전해액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여기 앞에서는 지금 전기가 전극에 저장이 된다고 한 거에 비해서 여기 그 플로우 배터리에서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에 전기가 저장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에 통을 놓고서 그 안에다가 전해액을 집어넣으면은 그 전액의 양에 비례해서 그대로 전기의 저장 용량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소재는 제가 뭐 그림 색깔이랑 똑같이 했는데, 요 소재는 다 다르고요. 구조만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킬로와트 파워가 자동차 엔진, 킬로와트 아워가 연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파워와 에너지가 모두 전극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이 플로우 배터리에서는 파워는 요 전극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에너지의 용량은 전액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파워와 에너지가 서로 분리가 돼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로 배터리의 그 특징 네 가지를 보면은, 먼저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튬 배터리는 전액이 이 유기계, 즉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인데 비해서 요 플로 배터리는 물을 베이스로 한 전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아까 요거 이 플로 배터리에서는 요 놈의 양만 증가시키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구현이 매우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2차 전지 중에 가장 긴 수명인 20년의 장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리니어블 에너지의 일반적인 수명이 20년에서 25년을 갖고 있고, 그 리니어블 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을 발전업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배터리 기술 중에 이렇게 20년 이렇게 오래 이렇게 긴 수명을 갖고 있는 기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L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수명으로 하면은, 즉 한 사이클이 완전 충전 완전 방전인데 보통 한 수천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남아 있는 잔존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뭐 7, 8년에서 길어봐야 한 10년 뭐 12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사이클 단위로는 수만 사이클 20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어서 유틸리티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요 LCOE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에너지에서 전체 총 수명 주기 동안에 실제로 1kW 아워를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라고 하는 LCOE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플로우 배터리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면 뭐 사실 이 안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에 수납된 형태로 요거는 동서발전의 울산 화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설치돼서 상용 운전을 하고 있는 이 플로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이 1.1 메가와트 아워로 되어 있고요. 태양광 발전과 연계돼서 운전되는 국내 유일한 이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태양광 그 400kW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요. 거기서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오후 시간대 다시 방전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동서발전의 울산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중유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기름 이제 저희가 화력 발전을 해야 되니까 기름을 넣고서 이제 그 발전을 하는데 요 중유 저장 탱크 요 앞에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화성 물질의 한가운데에 놓을 정도로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 회사 이제 플로우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현재 이렇게 제조를 하고 또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플로우 배터리를 상용화를 했고요. 2017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가와트급의 플로우 배터리의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셨던 그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서 플로우 배터리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상용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20메가와트의 이 바나딘 플로우 배터리를 캘리포니아 지역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2023년 올해에는 그 에이펙 클린텍이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선정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5월 달에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330메가와트 아워의 플로우 배터리를 연간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을 요 인근에 있는 계룡시에 만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계룡시에 있는 저희 330메가와트 아워의 플로우 배터리 전용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와서 보고서 플로우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요 이제 그리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국 최대 규모의 20메가와트 아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 북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 요 지역에 있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45메가와트 규모의 LNG 가스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LNG 가스 발전소 사이트의 일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20메가와트 아워의 플로우 배터리를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가스 발전소랑 동일한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드에서 저희가 충전을 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이 충전된 전기를 방전을 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뭐 성장성, 기술성 인정을 받아서 총 562억의 누적 투자를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전망을 해보면은요. 아까 그 LDES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리니어블 에너지에 남는 거를 충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LDES의 가장 대표적인 4개의 어플리케이션은 한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석탄이나 LNG 가스 발전소가 없어지고 빈자리,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를 대체하는 요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배 전망의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그린수소 충전소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전체적인 전력망이 잘 되어 있어서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ESS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박화해서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요 앞에 있는 석탄과 LNG 가스 발전 대체, 그다음에 송배 전망 병목을 해결하는 거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떤 그 발전과 그다음에 수요의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인데, 요 석탄 LNG 발전 대체는 발전과 수요의 이 시점, 타이밍이 미스매치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필요 없는데 발전되는 거. 요거 때문에 나오는 시장이 요거고요. 요 송배 전망 병목은 뭐냐면, 요거는 이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 발전 측면에 있어서 위치의 미스매치 때문에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 지금 대전에서 발전을 해서 발전은 돼서 있는데 저쪽 부산에서 그 발전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쪽에다 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내는 전력망이 꽉 차 있을 때는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송배전망 병목을 해결하는 거다. 요거는 시간의 미스매치, 요거는 위치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단 첫 번째로 석탄과 LNG 가스 발전, 화석 연료를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대체하는 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Q&A 받을 수 있는 시간 좀. 예? Q&A Q&A. 할 예, 수 예, 있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가격, 성능, 수명, 화재 안전성, 성숙도, 국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요 플로 배터리 기술이 거의 유일한 가용한 솔루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저희가 국산화 부분을 얘기를 제가 잠깐만 드리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 LDES라든가 클라이밋 체인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산화가 어느 다른 인더스트리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밋 체인지의 클라이밋 택들이 가격이 굉장히 뭐 저렴하고 해가지고 기존의 화석 연료를 뭐 저절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고민할 게 없는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일단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싼, 저희가 이제 이 싸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팔러시가 요 클라이밋 테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팔러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이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이 들어가면은 다시 말해서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들어간 요 세금 들어간 돈들이 나중에 결국 국가의 GDP라든가 뭐 텍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텍스페이어 쪽으로 돌아가게끔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이제 부드럽게 클라이밋 체인지를 저희가 막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쓴 그 돈이 당연히 이 로컬에 있는 회사들의 인더스트리를 향상시키는데 사용이 돼야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호주에서도 다 그 로컬 콘텐츠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텍스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로컬에 있는 클라이밋 테크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술이 기회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 LDES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기술들이 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규모의 경제를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달성하는 LDES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 H2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해서 제가 제 발표 내용을 마치고 이제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